The world, as we know it, based on 20th century ideas and 20th century technology.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20세기 아이디어와 20세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를 번영시키고 싶다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Satoshi found a way. 그리고 결국 사토시가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는 그 방법을 세상에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And that's Bitcoin. Bitcoin is digital capital. That's what he created.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때론 방대한 인류 역사를 빅히스토리 서적을 저술한 역사학자의 느낌으로 때론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핵심 자산을 선별할 줄 아는 매크로와 트렌드를 모두 섭렵한 위대한 투자자의 느낌으로 또 때론 뛰어난 사업가이자 전략 전술가의 면모를 법률, 정치,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다재다능하고 스마트한 모습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때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열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색채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번 그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진행하는 연설들을 한글 더빙 영상으로 만들면서 저 역시도 영상을 수십 번 보고 듣고 내용을 곱씹어보면서 글로 옮기고 녹음을 하며 수십 번 얘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고 편집하는 이 영상 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비트코인 혁명과 디지털 자본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경제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The world, as we know it, is based on 20th century ideas and 20th century technology.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20세기 아이디어와 20세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되고 심지어 은행이 쉬는 공휴일에는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말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느리고 비싸죠. 만약 우리가 21세기를 번영시키고 싶다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표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표에 보면 전 세계 부의 총 규모는 900조 달러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00조 달러는 물리적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들은 모두 20세기 아이디어와 20세기 기술에 기반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작은 오렌지 점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1조 달러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제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0.1%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 이 표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900조 달러는 단순히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자산의 실용적 가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살 때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사지만 채권을 살 때는 그저 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그곳에 돈을 넣어두는 게 대부분인 것처럼요. 그럼 이렇게 이 세상을 큰 덩어리의 장기 자본이라고 보면 대략 450조 달러 이상의 자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본을 어떻게 어디에 저장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혁명을 위한 동력을 보게 될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자산과 불완전한 시스템에 의존해서 우리들의 자본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의 자본의 보존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응용해서 이제 돈의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물리학이란 뭘까요? 에너지가 곧 돈이자 자본이자 부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마 이번 연설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에서 주파수는 뭘까요? 주파수는 지속기간, 즉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걸 의미합니다. 1분이 걸릴까요? 1시간? 1년? 아니면 한 세기가 걸릴까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우리는 서로 거래할 때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돈을 옮길 때마다 아님
어떤 자산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전환할 때마다 돈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가치 나누기, 그 자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되는 유효 수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산에서 돈의 유효 수명을 구하려면 매년 그 자산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감가상각이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이 유효 수명의 개념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스톡드 플로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연 단위로 측정되고 있죠. 암튼 많은 개인들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돈을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유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10억 달러가 있는데 그걸 아르헨티나 페소에 넣는다면 2년 동안 발생한 98%의 인플레이션율이 여러분의 경제적 에너지나 자본을 완전히 작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죠. 그럼 터키 리라는 어떨까요? 이것도 3년 후면 작살납니다. 그나마 미국 달러는 지난 세기 동안 전통적인 통화 인플레이션 하에서 14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14년 동안 자본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그 14년 동안 야금야금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헤지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연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관리 수수료로 2%가 부과되고 수익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연간 약 4%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의 수명이 25년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채에 투자하면 수익은 얻겠지만 세후 3.5%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 7%의 화폐 인플레이션율과 비교하면 약 30년 정도 버틴다는 의미죠. 자본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1%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일 겁니다. 설령 0.1%의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상대방 위험, 즉 거래 상대방이 실패나 문제로 인한 리스크로 결국 총 비용의 1%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자산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의 사고방식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금융자산은 30년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관세, 통행료, 소송, 그리고 자산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테니까요. 세금 역시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자금을 이동시킬 때마다 그 과정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소송이 여러분을 망치지 않더라도 날씨, 경쟁, 진부함, 정치적 재난 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본 가치를 희석시킬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적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마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매우 실망스럽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물리적 자산으로 자본을 보존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페라리를 보유하는 건 자금을 영원히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사고 나서 5년만 지나면 보험, 유지비, 감가상각에 그 가치만큼의 돈을 썼을 테니까요. 요트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운영비로 자산의 10%를 지출하면 감가상각에도 타격을 입게 되니까 요트에 돈을 저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주택을 예로 들어 봅시다. 만약 $10,000,000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17년 동안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10,000,000를 더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없는 거죠. 은은 22년, 창고는 40년, 금괴는 62년, 그림은 72년 동안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재산세율이 1.1%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경우 자산이 91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재산 가치를 재평가한다면 91년보다 더 기간이 짧아지겠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목장인 킹 랜치는 173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가족들과 국가들은 유지하지 못했죠. 자, 여기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국 왕실의 재산으로 왕실 가족이 1066년부터 이걸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재산은
플랜테저넷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그리고 랭커스터와 요크를 거쳐 결국 하노버 가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7개의 다른 가문이 이 재산을 나눠 가졌겠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재산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 자산은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50년에서 75년 정도가 최대 지속 기간일 겁니다. Entropy is diluting the value of your physical assets. It's sucking the capital, the energy out of them. 왜냐? 엔트로피는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그 자산들에서 자본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천국이 아니라 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매우 창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시세, 카운티세, 주세, 연방세, 양도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만약 이것들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임대료 통제, 가격 통제, 문화 충격이라는 옵션도 늘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주변에 경쟁이 생길 수도 있죠.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며 통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마당에서 미끄러져서 여러분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전쟁, 범죄, 재난 등 그 외에도 수많은 리스크가 있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테고요. 결국 물리적 자본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MIT에서 배운 연력학의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길 수 없다. 둘째,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셋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제가 얘기를 멈추면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결국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Satoshi found a way. 그리고 결국 사토시가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는 그 방법을 세상에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And that's Bitcoin. Bitcoin is digital capital. That's what he created.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사토시가 창조한 것은 불멸의, 불변의, 그리고 비물질적인 자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날씨, 엔트로피,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비물리적이라는 의미는 물리적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금융 및 물리적 자산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딜레마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자본을 금융 및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전문 보관업체에 맡기고 월가 기관들이 하는 보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0.1%의 비용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산은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전문 보관업체가 1000년 동안 지속되지 않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또는 매 10년마다 비트코인을 언제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관리자가 실수하기 전에 먼저 옮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건물이나 토지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할 경우 하드웨어 지갑과 서명 장치를 잘 활용해서 1년에 하루 정도만 투자해서 이걸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이제 여러분은 연간 약 0.01%의 비용만으로 만년 동안 지속될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AI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 비용만으로 이 비공개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년 동안 지속될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결국 비트코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AI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기회가 있다면 AI는 당연히 텍사스의 목장이나 금괴, 아르헨티나 페소를 소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연설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융자산, 물리자산, 모든 자산들의 가치를 그 자본이 소멸되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가장 우수한 자본인지를 색다른 시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채권, 주식, 건물, 토지 등의 자산들도 결국 언젠가는 그 가치가 모두 녹아내리게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전혀 희석되지 않으며 천년, 만년, 10만 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Bitcoin is a security, and Bitcoin's its number one value proposition is security.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의 제1가치는 뭐다? 보안. 에너지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에너지가 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변환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면 클라우드 내 암호화된 에너지의 벽 너머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인류 최초로 누군가의 폭력이 없이도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니까 말이에요. 비트코인 비밀키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을 집행할 정부가 필요가 없잖아요. 금과 같은 무기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물리적 실체가 아예 없는 순수 정보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의 장점은 뭘까요?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점점 모여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희소성에 의한 화폐가치 보존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물리적 위협과 외압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단단하고 더 똑똑한 진짜 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이클 셀러가 돈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를 통해 쭉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자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 불을 사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원거리 공격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선 역사나 인류 역사의 매 순간마다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대 도시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위대한 이유인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똑똑한 게 왜 이 세상을 바꾸고 진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And now the question is, what are the empires of the future? Where do they form? 다음으로 할 질문은 넥스트 제국은 무엇인가? 어디서 형성되었는가? 이른바 강철 시대의 개막입니다. 운하를 기반으로 하는 문어발 방식의 기존 시스템은 자유항구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실제로 컨테이너선은 거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해운 네트워크의 권력이 싱가포르와 홍콩, 머스크 같은 회사로 이양됐죠. 컨테이너선은 낮은 에너지와 표준화된 방식으로 물건을 옮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방식이 컨테이너잖아요. 참고로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기술은 쿠버네티스, 도커 등을 이용한 컨테이너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물건 전부를 몽땅 컨테이너에 넣는다는 점에서 원리는 같죠. 아무튼 그렇게 컨테이너의 형태로 배에 실리는데 항구의 선적, 하역 장치도 표준화되어 있고 열차나 트럭도 이에 맞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으니 비용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인 거죠. Standardization once again. Right? So I do have a question about 로마 시대 때부터 나왔던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국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로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는데 모든 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표면상의 목적은 국경을 수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 각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법을 집행하고 국내외 상업활동,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넥스트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참 많이 고민해본 주제인데 인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폭력을 독점하는 누군가, 과거에는 제국, 황제였을 거고 지금은 국가 정부겠죠. 이처럼 해당 관할권 내에서 보안이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아 온 건데 이 점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흥미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누군가의 폭력이 없이도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니까 말이에요. 비트코인 비밀키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을 집행할 정부가 필요가 없잖아요. 금과 같은 무기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물리적 실체가 아예 없는 순수 정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미래의 제국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제국은 보안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죠. 지금도 미국의 넘버원 수출품은 보안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마이애미 해변에서 누군가에게 저격당할 걱정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잖아요. 만약 어떤 위험 지역에 거주한다면 아마 경호원 100명을 써야겠죠. 그래서 결국 보안입니다. 징기스칸에 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몽골이 아시아를 통치했을 때 젊은 부녀자가 금단지를 머리에 이고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하더라도 추행당할 일 따위는 없었다. 몽골군조차도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죠. 난장 까는 놈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훔치거나 누군가를 해치면 바로 몽골 군대가 나타나서 100마일 반경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처단했잖아요. 시스템에 장난치려는 놈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거죠. 까불면 뒤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국들은 시민들을 위해 보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외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노예, 하층 계급 등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보안이라는 걸 제공하는 거죠. Bitcoin is a security, and Bitcoin's its number one value proposition is security.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의 제1 가치는 뭐다? 보안. 에너지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에너지가 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변환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면 클라우드 내 암호화된 에너지의 벽 너머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와 힘을 부여하죠. 물론 아직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들을 상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나만 가질 수 있는 보호막, 이런 게 물리 세계에 있다면 사이버 공간의 비트코인과 같은 것일 텐데 나의 생명, 신변, 안전에 대해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돈은 에너지이자 생명력이고 곧 파워잖아요. 그런 파워를 지킬 수 있다면 많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물리적 세계의 보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30년대의 나치 독일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돈이 독일에 묶여 있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마치 그림자 은행처럼 자본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도와주면 10%, 20%, 30%를 챙기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엔 그들이 50%, 70%, 90%를 챙기게 되자 90%를 뺏기느니 그냥 독일에 남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이처럼 자산에 대한 실질적 파워를 갖지 못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없으니 신변의 안전도 취약해지는 겁니다. 본인 안전을 위해 뭘 내고 싶어도 낼 게 없고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죠. 혹은 떠나기 위한 뇌물을 낼 수도 없고요. 이런 면에서 가장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비트코인 활용 사례는 전쟁 지역을 탈출하려는 난민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나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금은 총을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금은 물리적으로 뺏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적어도 총 든 놈들한테 뇌물을 줄 수 있잖아요. 탈출의 시작점의 절반, 탈출이 끝나는 점에서 나머지 절반. 그놈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우리를 총 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 죽이고 남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요. 금 같은 경우엔 죽인 다음에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폭력보다는 협상을 유도하는 점이 비트코인의 부차적인 장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 측면의 보안성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If we think about the steel age, 이제 강철 시대 얘기를 해보면 철도 역시 네트워크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단단하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경제의 넥서스가 생기죠. 따라서 항구와 마찬가지로 철도가 교차하는 곳에 위대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철도가 만나는 중앙점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열차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파리, 파리에서 독일로 재화가 이동할 때 프랑스가 세금을 걷는 거죠. 철도 중앙역이 넥서스인 셈입니다. 철도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병창과 군대 이동의 측면입니다.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힘을 준 거죠.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무명 시절 25살이었나? 암튼 그때 그는 리버워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대단한 모험가죠. 처칠은 키치너 장군 휘하에서 수단 전쟁에 참전했는데 수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국이 했던 모든 것들을 책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막을 가로질러서 나일강 1000에서 1500마일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 전략을 왜 짰는지도 물론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영국이 카르툼으로 가는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느냐? 만약 철도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면
군대나 중장비를 옮길 수 없을 테니까 전쟁에서 패했겠죠. 그 전쟁을 리버워라고 부르지만 철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철도만 건설되면 폭탄 기관차를 든 군인들이 나타나서 적군을 휩쓸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공정한 싸움이 아니죠. 기관총하고 창하고 싸우면 그게 싸움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 사실이 유쾌하다는 건 아닙니다. 당시 역사를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건 전쟁의 승패는 철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겁니다. 철도가 전쟁에 미친 영향은 미국 남북전쟁을 봐도 비슷합니다. 대륙이 통일되는 일도 마찬가지죠. 유니언 퍼시픽 철도에 의해서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과연 철도 없이 이게 가능했었을까요? 육로로 자원을 동원하는 비용이 수로보다 대강 1000배는 비싸지 않겠어요? 이건 딴 얘기지만 구글을 보면 걔네가 고작 10배에서 100배 더 나은 것을 하려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그 자체인 기업으로서 100배 이상 나은 걸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럴 겁니다. 근데 철도도 당연히 100배 이상 좋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뿐이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5톤짜리 침짝을 옮긴다고 해볼게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근데 만약 기차로 옮기면 어떨까요? 아무리 못해도 1000배는 더 빠르고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규모의 경제, 그쵸? And that takes us to John D. Rockefeller, right? 자, 이제 다음으로 할 얘기는 존 디 록펠러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고래를 사냥했습니다. 목선을 타고 인도양으로 다니면서 고래를 잡았죠. 피하 지방에서 등유를 추출하다가 램프불을 켰던 시절입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데 있어 그닥 효율적이진 않았죠. 고래 기름 대비 석유가 1000배는 더 효율적인 에너지잖아요. 스탠다드 오일이 뭐하는 회사였는지 보면 일단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마치 배터리처럼 석유 에너지를 저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탱크에 넣는 거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에너지 네트워크 회사였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유전을 산 게 아니라 정유시설을 모조리 사들였어요. 석유를 정제하고 저장하고 모든 유조선과 유조차를 사들이면서 마치 에너지 네트워크가 가두리 양식이 된 거죠.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리테일로 운반되는 사업, 즉 에너지 소매 유통도 사업 범위였죠. 심지어 에너지를 더 많이 팔기 위해 가열로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처럼 제프 베조스가 하던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업 모델은 제프 베조스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록펠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건 죄다 록펠러가 발명해낸 거예요. 면도기를 더 팔기 위해 면도기를 그냥 주는 거, 이런 거요. 이걸 위해서는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희소성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화의 희소성이 없으면 변동성은 너무 커지고 시장은 홈파망이 됩니다. 암튼 이처럼 역사의 최초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그가 죽고 1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1조 달러가 넘는 가치를 유지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What does that mean? That you said that Rockefeller realized he had to institute a cartel. 조금 전에 록펠러는 카르텔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변동성을 감쇄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희소성을 부여했다라는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 호황과 불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희소성과 관련된 건데 상품을 화폐로 사용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과잉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변동성을 안고 가는 매우 비효율적인 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가 한 건 뭐냐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표준화시킨 거죠. 즉, 덜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사회 자원 배분을 효율화시킨 거죠. 암튼 인간이 가진 능력을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로잉머신을 탄다고 해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로잉질을 해도 1시간에 1kW씩 생산하는 건 어렵죠. 올림픽 수준의 조정 경기 선수가 하루 종일 저어봤자 29센트? 이처럼 인간의 물리력을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고작 25센트? 10센트는 되려나? 사람에 따라서는 10센트어치의 일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뤄낸 걸 생각해봐요. 에너지를 채널링함으로써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폭발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모든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1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기름의 원래 용도는 등유를 통한 조명이었지만 난방에도 쓰이게 되었고 자동차라는 킬러 앱이 나오면서 정점을 찍은 거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국가, 도시, 기업이 가져가는 엄청난 부의 창출과 파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철도 네트워크, 석유를 통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했죠. 결국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느냐가 모든 문명 발전과 부의 창출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점점 컴퓨팅 파워를 높여가며 가치 있는 금융 네트워크로 커져가는 것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화라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